최근 인도에서 일어난 삼성전자 공장 파업 소식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약 1,500명의 근로자가 참여한 이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글로벌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죠.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인도. 노동자들과 글로벌 생산 기지를 지키려는 삼성전자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은 제각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는 견해부터 과도한 요구로 인한 기업 경영 위협이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복잡한 상황의 한가운데서 현장을 취재한 베테랑 기자의 제보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한 방송국의 국제부 소속 기자 해리 존슨입니다. 47세, 세계 곳곳을 누비며 주로 다국적 기업과 노동 문제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에 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삼성전자의 인도 공장 파업을 취재하기 위해 이곳 챈나이에 도착했죠. 하지만 이 큰 사건이 저를 맞이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챈나이의 오래된 커피하우스에서 도사 한 접시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전형적인 인도의 분주한 거리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오토릭샤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거리의 상인들은 손님들을 향해 소리치고 사람들은 각자 바쁜 발걸음으로 일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복잡한 풍경 속에서 그날의 취재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큰 파업이 일어났대. 엄청난 규모라던데. 진짜? 어제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기자 본능이 번뜩였습니다. 파업이라니. 그것도 삼성이면 글로벌 대기업인데 단순한 사건이 아닐 거란 직감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제 앞에 놓인 차를 단숨에 마셔버리고 계산대로 달려갔죠. 삼성 공장은 어디에 있나요? 계산대에 있던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아요. 택시 타면 금방 가실 겁니다. 주인이 알려준 방향으로 택시를 타고 공장으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파업의 원인은 뭘까? 단순히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닐 거야. 아마도 근로 환경이나 노동조합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지. 현지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어떤 걸까? 기자로서의 감각이 깨어나며 저는 더 많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챈나이의 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저 멀리서부터 커다란 인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가까이 다다르자 수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공장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각종 구호가 적힌 피켓들 사이로 분노에 찬 노동자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죠. 현장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경찰들도 그 주변을 둘러싸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자로서 이런 현장은 더없이 익숙했지만 매번 새로운 긴장감이 제 안에 피어나는 걸 느낍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나아가며 노동조합 관계자나 현지 기자들과 접촉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도의 노동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국제적 관심을 받아왔죠. 이번 파업 역시 그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곳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했는지, 그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파헤치는 게 제 역할이었죠. 임금 인상,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사건은 그 이상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 노동자들의 삶,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 인도 같은 신흥국에서 벌이는 전략이 이 파업 뒤에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인터뷰를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노동조합 관계자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파업의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죠. 삼성전자 인도 공장 앞에 서자 한눈에 봐도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임금 인상,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라는 구호들이 곳곳에서 울려 퍼졌죠. 공장 주변에는 경찰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고 몇몇 현지 기자들도 취재 중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다시 메고 시위대에 다가갔습니다. 먼저 눈에 띈 건 피곤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부 기자 해리 존슨입니다. 여기 파업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데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오래 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회사는 계속해서 더 많은 생산량을 요구하는데 그에 비해 임금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그의 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파업의 주요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제가 묻자 그는 피켓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단지 공정한 임금을 원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회사가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데 지쳤습니다. 그의 말은 이번 파업의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인정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 공장은 높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고 그 결과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라고 했죠.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현지 노동조합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인물인 라젠드라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20년간 노동운동에 몸담아 온 베테랑이었고 이번 파업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라젠드라 씨, 이번 파업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묻자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어요. 임금은 주변 제조업체들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첸나이 공장의 근로 조건은 말도 안 되게 열악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경청하며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파업의 원인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의 부재, 과도한 업무,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라젠드라 씨의 말은 더욱 구체적인 문제를 밝혀주었죠. 삼성전자 인도 공장의 임금 수준은 인도 제조업 평균에 비해 낮았고 노동자들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인도의 제조업 임금 평균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말한 사실과 달랐습니다. 인도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약 월 15,000루피였지만 삼성전자의 노동자들은 이보다 몇 배 높은 35,000루피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도 높은 편이었죠. 저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회사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도 노동자들의 터무니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들은 임금을 71,000루피로 인상하고 근무시간 단축과 직원 사망 시 가족에게 직장을 승계하며 자녀들의 사립학교 학비로 연 5만 루피를 지원하기를 요구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삼성전자, 인도 법인의 입장을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과 노동조합 인정에 대해 그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 상황이 인도의 다른 외국계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깊이 파헤쳐야 할 때였습니다. 삼성전자 인도 법인 건물 앞에 도착하자 공기가 다르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담당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죠.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가에는 피로와 약간의 긴장감이 엿보였습니다. 이 사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겠죠.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 호기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파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이번 파업에 대해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번 파업도 그 연장선에서 보고 있으며 우리는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신중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임금 인상과 노동조합 인정에 대해 회사 측 입장은 어떤가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현지 경제 상황과 업계 표준을 고려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문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인도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그 안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의 말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담당자가 보여준 신중함이 삼성전자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삼성전자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자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삼성과 노동자들 간의 갈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죠. 이 파업, 다른 외국 기업이나 인도 경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그런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 경제 전반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인도 정부의 경제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외국 기업들과 인도 경제의 관계에 대해 큰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각을 통해 이번 사태를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었어요. 다행히 연락이 닿았고 델리로 곧장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 중 저는 이번 파업이 인도 경제와 외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생각했습니다. 인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외국 자본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들어와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는 과연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이번 파업은 그 의문에 답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델리에 도착한 후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도심 속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혼잡한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내부는 꽤나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년에 신뢰감을 주는 모습으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이미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듯 보였죠. 저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파업이 인도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분하게 답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매우 중요한 투자자입니다. 그들의 공장은 수천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죠. 하지만 이번 파업은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지만 그만큼 노동 문제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인도에서 그리는 미래가 단지 생산량과 투자 규모만이 아니라 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거란 걸 말이죠. 그는 인도 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균형 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 다른 외국 기업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에 진출하려는 모든 다국적 기업들이 앞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상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그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번 파업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을 상징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은 분명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번 사태는 그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에 속보가 떴습니다. 인도 정부, 삼성전자 파업 사태 중재 나서 총리 직접 개입 가능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제적인 이슈로 번져가고 있었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복잡한 진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사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것이 노동자들과 회사, 그리고 인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체나이의 뜨거운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취재로 지친 몸을 이끌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한쪽에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다른 쪽에는 회사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달라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고민 끝에 현지 경제 전문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도 국립경제연구소의 라오 박사를 만났죠. 라오 박사는 이 문제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도의 경제 구조, 글로벌 기업의 전략,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했어요. 라오 박사의 설명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으로 외국 기업 유치에 힘써왔지만 동시에 자국 노동자 보호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죠. 글로벌 기업들은 인도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이는 때로 임금 격차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결책에 대해 물었을 때 라오 박사는 쉽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노사 간 대화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도 노동자들의 기술 향상과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부도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또 다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인도 공장 생산 차질,
글로벌 공급망 영향 우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를 넘어 인도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2020년에 일어났던 위스트론 인포컴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인도 노동 환경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파업과도 여러모로 비교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스트론은 애플의 공급업체로 당시 인도 카르나타카 지역의 공장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죠. 임금 체불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 인도의 노동 환경은 얼마나 변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스트론 사건은 단순히 임금이 체불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수개월 동안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했고 회사 측의 소통 부재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공장 기계와 설비를 부수고 회사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죠. 그 사건 이후 인도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위스트론 사건을 분석하면서 저는 이번 삼성전자 파업과는 뭔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위스트론 사건 이후 인도 정부와 기업들은 외국 자본 유치에 대한 신중함을 요구받았고 인도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경우는 위스트론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위스트론 사건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폭동으로 끝났지만 삼성전자는 인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나이의 뜨거운 태양이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가운데 이번 삼성전자 파업 사태의 실체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노사 갈등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도 사회의 깊은 구조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인도 쇼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인도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가 눈에 띕니다. 그들은 이미 업계 평균을 웃도는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임금과 혜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태도 또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업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귀한 손님을 초대해 놓고 제대로 된 대접은커녕 불편하게 만드는 무례한 주인과 같아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인도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경제 성장 뒤에 숨겨진 후진적인 노동 문화와 미숙한 정부 정책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에 진출한 모든 외국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의 유혹은 분명 크지만 이런 불안정한 노동 환경과 예측 불가능한 정부 정책 속에서 과연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유명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한 것은 단순히 이윤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그 선의가 배신당한 것만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인도 공장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임금 인상과 노동조합 인정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노동자들과 기업 간의 갈등을 재조명할 수 있었죠. 협상은 일부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많은 갈등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신흥국에서 어떻게 노동 문제에 대응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국적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인도 타밀나두주 스리페룸부두르에 위치한 삼성전자 생산 공장에서 대규모 노동쟁의가 발생했습니다. 약 1,500명의 근로자들이 참여한 이번 집단행동은 수개월간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스리페룸부두르 공장은 삼성전자의 인도 사업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주로 대형 가전제품을 생산하며 연간 약 400만 대의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인도 사업부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입니다. 2023년 기준 삼성전자의 인도 시장 매출이 약 100억 달러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공장 하나만으로도 3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는 대폭적인 임금 인상이었습니다. 현재 인도 제조업 분야의 평균 월급이 19,000루피 수준인 반면 삼성전자 공장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25,000루피 약 300달러로 이미 업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향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임금을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71,000루피 약 852달러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 제조업 평균 임금의 무려 37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요구입니다. 두 번째 주요 요구사항은 노동조합의 공식 인정입니다. 근로자들은 삼성인도 노동자 연합의 정식 승인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SIWU는 2023년 말부터 조직화를 시작하여 2024년 중반까지 약 1,000명의 조합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공장 인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삼성 측에서는 15%의 임금 인상과 의료보험 혜택 확대, 그리고 연간 성과급 지급을 제안했지만 노동조합 인정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파업으로 인해 삼성전자는 하루에 약 10,000대의 가전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만약 파업이 한 달간 지속될 경우 300억 루피 약 4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파업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사태는 인도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타밀나두 주정부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동부 장관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중앙정부 역시 상황을 면밀히 관찰 중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이번 파업이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합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이번 노사 갈등은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유사 사례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기지에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인 폭스콘과 위스트론도 심각한 노사 문제를 겪었습니다. 2020년 12월 위스트론의 카르나타카주 아이폰 제조 공장에서는 대규모 노동자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약 2,000명의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과 열악한 근로 환경에 항의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그 결과 약 700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불어
공장 운영이 3개월간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폭스콘 역시 2021년 12월 첸나이 인근 공장에서 유사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대규모 시위에는 전체 직원 17,000명 중 2,0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었고 애플의 생산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현대자동차의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6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참여한 이 파업에서 노동자들은 해고된 동료들의 복직과 노동조합의 공식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현대자동차는 하루 생산량의 80%에 해당하는 약 2,000대의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노사 갈등은 인도의 급속한 경제 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인도는 최근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그 혜택이 사회 전반에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사회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폐지된 인도의 계급제도가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갈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1947년 독립 이후 제정된 헌법에 따라 계급차별은 금지되었지만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사회적 계층 구조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노동 환경과 임금 문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발생한 이번 파업 사태는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인도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글로벌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 그리고 인도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과 그 결과는 향후 인도에서 기업들의 운영 방식, 노사 관계의 발전 방향, 그리고 정부의 경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인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이 사태를 바라보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향신료로 유명한 케랄라에 살고 있는 아르차나라고 해요. 케랄라는 오래전부터 향신료의 땅으로 불리며 후추, 계피, 정향, 카다멈 등 다양한 향신료의 주요 산지로 알려져 있죠.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풍부한 향신료 무역의 역사로도 유명한 이곳에서 저희 가족은 향신료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가게는 3대째 이어온 전통 향신료 상점이에요. 어릴 적부터 저는 이 가게에서 자라났죠. 향신료의 향기와 색깔, 그리고 손님들의 북적거림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골목 안쪽에 있어요. 좁은 골목을 지나면 오래된 목재문이 보이는데 그 문을 열면 향신료의 향기가 가득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벽면을 따라 늘어선 나무 선반에는 수많은 유리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그 안에는 터메릭, 커민, 코리앤더 등 다양한 향신료들이 담겨 있죠. 저는 이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요리 비법을 듣는 것도 재미있고 향신료를 조합해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곳에 갇혀있는 듯한 답답함도 느껴요. 제 오빠인 라비는 한 해외 기업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는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죠. 저도 그런 기회를 갖고 싶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아직도 깊이 뿌리 박힌 계급 문화와 성차별이 존재해요. 일단 인도의 계급 문화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인도의 계급 문화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카스트 제도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비록 1950년 인도 헌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있어요. 카스트 제도는 크게 4개의 주요 계급으로 나뉘어요. 바르나라는 개념인데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나뉘죠. 첫 번째로 브라만이라는 계층은 주로 종교 지도자나 학자였어요. 그리고 크샤트리아는 왕이나 군인 같은 사람들이 속한 계층이죠. 바이샤는 상인이나 농부 같은 경제 활동을 하는 계층이에요. 마지막으로 수드라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 즉 가장 하위 계층이죠.
하지만 이 네 가지 계층 외에도 바르나 체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달리트라고 부르는데 불가촉천민이라고 해요. 이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고 마을 공동체에서도 배제되었어요. 이와 더불어 자티라는 개념도 중요한데 자티는 더 세부적으로 직업이나 지역에 따라 나뉜 집단이며 자티에 속한 사람들은 대개 부모가 속한 자티에 따라 같은 직업을 물려받았고 자티 간의 결혼도 금지되었어요. 그래서 자티는 마치 작은 사회적 집단처럼 오랫동안 이어져 왔죠. 이 제도는 직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결혼, 그리고 심지어 일상적인 상호작용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높은 카스트의 사람들은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과 취업 기회에서도 이런 차별이 존재합니다. 2019년 인도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의 약 70%를 상위 카스트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상위 카스트가 대부분의 권력과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반면 하위 카스트와 달리트는 여전히 낮은 임금의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종종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하며 법적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도 청소부의 대부분이 달리트 출신인데 이들은 적절한 안전장비 없이 일하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해요. 교육 분야의 격차도 심각합니다. 상위 카스트 출신 학생들은 대부분 좋은 사립학교에 다니며 양질의 교육을 받습니다. 반면 하위 카스트 학생들은 시설이 열악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교육의 질 차이는 나중에 대학 입학과 취업으로 이어져 불평등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런 차별이 더욱 두드러져요. 2020년 옥스팜의 보고서에 따르면 달리트 여성의 문맹률은 상위 카스트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수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사회 참여 기회의 차이를 의미해요. 정부에서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는 교육기관과 공공부문 일자리의 일정 비율을 하위 카스트와 달리트에게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 정원의 27%는 기타 후진 계층에게, 15%는 지정 카스트에게, 7.5%는 지정 부족에게 할당되어 있죠. 하지만 이 정책은 상위 카스트의 반발을 사고 있어요. 그들은 이 제도가 역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요. 할당제로 입학이나 취업은 했지만 실제 학교나 직장에서 여전히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더구나 이 할당제의 혜택이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어요. 하위 카스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이 혜택을 독점한다는 거죠. 이로 인해 같은 카스트 내에서도 빈부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저 같은 젊은 세대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한편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백 년 동안 누적된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카스트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어요. 제조업 분야에서도 이러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해요.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두드러지죠. 저도 오빠처럼 공장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불가능했어요. 가장 큰 걸림돌은 1948년에 제정된 공장법이에요. 이 법은 여성이 오후 7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법의 원래 취지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여성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죠. 게다가 많은 공장들이 여성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 탈의실 등 별도의 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스러워해요. 이 때문에 아예 여성 채용을 꺼리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인도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에서 여성의 고용 비율은 겨우 20% 정도에 불과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늘 오빠를 부러워했어요. 오빠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은 소식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오빠의 공장은 아니지만 인근의 다른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궁금했죠. 알고 보니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황당했어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좋은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니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받는 임금이 이미 인도의 제조업 평균 임금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현재 임금의 50% 인상, 향후 3년간 약 3배에 해당하는 단계적인 급여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들의 임금은 일반 제조업 노동자의 거의 4배가 돼요. 저는 이런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노동자의 권리와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미 평균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으면서 이렇게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런 무리한 요구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도 걱정돼요. 만약 기업들이 이런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 해외 기업들이 인도에서 공장을 철수하고 다른 나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몇몇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다고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거예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어디로 갈 건가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게다가 외국 기업들이 떠나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도 큰 타격을 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 문화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 우리는 항상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걸까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사 갈등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동시에 기업들이 인도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지금처럼 극단적인 임금 인상 요구를 그대로 두면 많은 기업들이 인도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노사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합리적인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봐요. 동시에 기업들이 인도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나 인프라 지원 같은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한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법규들도 개선해야 해요. 예를 들어 여성의 야간 근무를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 같은 여성들도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같은 인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우리 모두가 너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도 더 나은 직장, 더 높은 임금을 원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면 그건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겠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왔어요. 독립운동 때도 그랬고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합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신 각자 도생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 부끄러울 뿐입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도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도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한다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역시 제 욕심만 차리려 했던 적이 있어요. 오빠처럼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부끄러워요.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려고 해요.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볼 생각이에요. 우리 가게의 이익 일부를 지역의 교육 사업에 기부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여성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제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여성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지역 여성 단체에 가입해서 여성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펼쳐보려고 해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한다면 노동자도, 기업도,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갈등이 있겠지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런 희망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제 모국, 인도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제 푸념만 한 것 같아 아쉽네요. 다음번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인도 삼성전자 공장의 노사 갈등을 바라보는 인도 여성의 사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 인도 사회의 복잡한 구조적 문제와 글로벌 기업의 현지화 전략이 얽혀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직면하는 도전과 그들의 대응 방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겪는 노사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함께 해외 현지에서의 노사관계 관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노사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한국 문학이 노벨상을 탔다고? 문학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인데요. K-팝과 한국 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한국 문학의 시대가 도래한 걸까요? 전 세계 서점에서는 한강의 작품을 찾는 독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30만 부가 팔려나갔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문학계에서는 한국 문학의 독특한 매력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런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한국 문학의 급부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특히 전통적인 문학 강국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런 격변의 한가운데 있는 영국 문학계의 이야기를 전해주실 문학평론가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런던의 한적한 노팅힐 지역에 살고 있는 28살 엠마 브라운이라고 해요. 평범한 문학 평론가였죠. 그러다 하루아침에 제 인생이 180도 뒤집혔어요. 제 인생을 뒤흔든 건 다름 아닌 한 권의 책이었답니다. 그것도 한국 소설이었죠. 한국 소설이라고? 하고 놀라셨다면 제 반응과 똑같으셨네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가운 비가 내리는 런던의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늑한 서재에서 새로 들어온 평론 의뢰책들을 살펴보고 있었죠. 그때 눈에 들어온 낯선 이름의 책, 채식주의자. 저자는 한강이라는 한국 작가였어요. 또 뭔가 특이한 걸 내놓은 모양이군 하고 생각하며 책을 펼쳤는데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첫 문장부터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마치 누군가가 제 영혼을 잡아끄는 것 같았어요. 밤새 책을 읽었죠.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한 여자의 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깊고 강렬할 수 있는지.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출근길에 만난 동료 톰에게 흥분해서 이야기했어요. 톰, 너 어젯밤에 뭐 했어? 그냥 평소처럼 TV 보다 잤는데. 아, 그래? 난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어.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책으로 말이야. 한국 소설을 읽었는데 정말 놀라웠어. 그리고는 제가 읽은 채식주의자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채식주의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진 저는 작품의 배경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이 소설은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한 작품이더라고요. 한강 작가의 문체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빠져들었어요. 단아하면서도 시심 어린 문체, 그리고 밀도 있는 구성력. 이런 특별한 매력이 어쩌면 제가 그토록 이 작품에 매료된 이유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점점 더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죠. 평론 의뢰가 들어오면 한국 작품을 자청해서 맡았고 주말이면 한국문화센터에 가서 언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강의 다른 작품들도 찾아 읽었고
다른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탐독했답니다. 몇 달 뒤 제가 쓴 한국 문학평론이 유명 문예지에 실렸어요. 그 글이 꽤나 반향을 일으켰나 봐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떤 이들은 부러워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의아해했죠. 엠마, 갑자기 한국 문학에 꽂힌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죠. 한국 현대사도 파고들고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찾아 읽었어요.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그날 런던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마치 축하라도 하듯 햇살이 찬란했죠. 평소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이 지루하기만 했는데 그날은 발걸음이 절로 경쾌해지더라고요. 출판사에 도착하자마자 사무실이 술렁이고 있었어요. 모두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엠마, 너 이거 들었어? 동료 제인이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믿을 수가 없어. 저도 못지않게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그때 편집장인 로버트가 저를 불렀어요. 엠마, 내 방으로 좀 와보게.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사무실로 향했죠. 자네가 우리 출판사에서 한국 문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세. 로버트가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말인데 한강의 노벨상 수상에 대한 특별 칼럼을 자네가 맡아주었으면 해. 어떤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기쁨과 부담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정말 영광이에요, 로버트. 하지만 제가 망설이자 로버트가 말을 이었어요. 걱정 마. 자네라면 잘 해낼 거야. 이건 자네에게 큰 기회가 될 거네.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어떻게 써야 할까? 한강의 문학 세계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그때 제 책상 위에 놓인 채식주의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 바로 이거였어요. 이 책으로 시작해야 했죠.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글을 썼어요. 한강의 작품 세계, 그녀의 독특한 문체, 그리고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계에 미친 영향까지 모든 것을 담아내려 노력했죠. 글을 쓰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 문학에 빠진 이유를.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한국 문학이 가진 깊이 있는 통찰력,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 그리고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저를 매료시켰던 거예요. 칼럼을 마무리하며 저는 한강의 말을 인용했어요. 문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죠. 한국 문학은 지금 전 세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질문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다음 날, 제 칼럼은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고 이메일함은 순식간에 가득 찼어요. 그 중에는 칭찬도 있었지만 의외의 비판도 있었답니다. 특히 한 통의 이메일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발신인은 켄지 타나카, 일본의 유명 문학 평론가였죠. 그의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브라운 씨, 당신의 칼럼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트라팔가 광장의 카페에서 만나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이 만남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거란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죠. 다음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트라팔가 광장으로 향했어요. 켄지 타나카와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카페에 도착하자 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남성이었죠. 브라운 씨, 반갑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타나카 씨, 저도 반갑습니다. 제 칼럼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대답했죠. 대화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한국 문학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켄지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했죠. 놀랍고 감동적이에요.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과대평가된 것 아닐까요? 일본 문학이 훨씬 더 오랜 역사와 깊이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타나카 씨, 문학의 가치는 역사의 길이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봐요. 한강의 작품이 가진 독특한 시선과 표현력, 그리고 인간 내면을 파고드는 깊이,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켄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당신은 한국 문학의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나요? 그가 따지듯 물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한강의 작품을 보면 개인의 아픔을 통해 역사의 상처를 보여줘요. 채식주의자에서는 한 여성의 극단적 선택을 통해 사회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소년이 온다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비극을 개인의 시선으로 풀어내죠.
이런 방식으로 큰 역사를 개인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능력이 독특하고 강력하다고 봐요. 켄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일본 문학이 세계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우리의 대화는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어요. 때로는 열정적으로, 때로는 날카롭게 의견을 주고받았죠. 하지만 끝내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어요. 카페를 나설 때 켄지가 말했어요. 브라운 씨, 당신과의 대화는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이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투에서 은근한 도전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켄지와의 대화는 제게 큰 충격이었죠.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니. 그리고 한국 문학의 세계적 인정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 문학의 가치를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독특한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데 제 역할을 다하기로요. 켄지와의 만남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예상치 못한 초대장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아시아 문학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 초청장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켄지도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국제 심포지엄 날,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시아 문학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행사였거든요. 런던 시내의 큰 컨퍼런스 센터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머릿속은 온통 발표 내용으로 가득했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세계 각국에서 온 문학 전문가들로 북적거리더라고요. 등록을 마치고 행사장으로 들어서는데 멀리서 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몇몇 일본 문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어요. 첫 번째 세션, 아시아 문학의 현주소가 시작됐어요. 중국, 일본, 인도 등 쟁쟁한 문학 강국들의 현황과 세계화 전략을 들으며 한국 문학의 위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맡은 한국 문학이 이제야 세계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에 조금 위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뷔페에서 음식을 담으며 우연히 켄지와 마주쳤어요. 브라운 씨, 오늘 발표 준비는 잘 되셨나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네, 열심히 준비했어요. 타나카 씨의 발표도 기대되네요. 제가 대답했죠. 켄지는 미소를 지으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은근한 도전 의식이 느껴졌답니다. 오후 세션 노벨 문학상과 아시아 문학이 시작되고 드디어 제 발표 차례가 왔어요.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단상에 올라 청중들의 얼굴을 마주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단순히 한 작가의 성취를 넘어 아시아 문학 전체의 승리입니다. 제 발표의 시작이었어요. 그의 작품은 개인의 아픔을 통해 역사의 상처를 보여주고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이는 아시아 문학이 가진 깊이와 다양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를 예로 들며 한국 문학이 어떻게 보편적 인간성과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결합시키는지 설명했어요. 또한 한국 문학의 번역과 해외 출판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발표를 마치고 나니 청중들의 반응이 꽤 좋아 보여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곧 긴장된 질문 시간이 시작됐죠. 여러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그 중에서도 켄지의 질문이 가장 인상적이었답니다. 브라운 씨, 한국 문학의 성과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시아 문학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각국의 고유한 문학적 전통과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어요. 물론 한국 문학의 성과가 아시아 문학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순 없겠죠. 하지만 이를 통해 세계가 아시아 문학에 주목하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각국의 고유한 문학적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의 수상을 계기로 더 많은 아시아 작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봅니다. 제 대답을 듣고 청중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니 뿌듯했어요. 심포지엄이 끝나고 나니 여러 참가자들이 다가와 호평을 해주더라고요. 한 미국 학자는 제 발표가 아시아 문학의 가능성을 잘 보여줬다고 말해주었고, 프랑스 출신의 출판인은 앞으로 한국 문학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죠.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문학에 대한 제 열정이 더욱 강해진 것 같았거든요.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이제 제가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켄지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어제와는 다른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죠. 브라운 씨, 어제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문학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켄지는 이어서 말했어요. 사실 저는 한국 문학의 급속한 성장이 일본 문학의 위상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앞으로 한일 문학 교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일 문학 교류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서로의 문학을 번역하고 소개하는 행사, 양국 작가들의 합동 낭독회, 문학 기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갔죠.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심포지엄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문학을 사랑하는 평론가에서 이제는 아시아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문화 중개자로 제 역할이 확장된 것 같았거든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 찼답니다. 앞으로 어떤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와 설렘으로 잠 못 이루는 비행이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심포지엄에서의 경험이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았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국 문학 관련 뉴스부터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어느 날 출판사에서 한국 현대 문학 선집을 영어로 번역해 출간하는 큰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어요. 편집장 로버트가 제게 이 일을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 문학을 가장 잘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혔어요. 제 한국어 실력으로 과연 번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되더라고요. 그때 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일 문학 교류 프로젝트와 관련해 도쿄에서 행사를 준비 중이니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도쿄행을 결심했어요. 아시아 문학의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켄지가 저를 맞이했고 그날 저녁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 작가들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도쿄의 한 전통 료칸에서 열린 그 모임에는 한국과 일본의 유명 작가들, 출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문학 이야기가 시작되자 금세 열기가 고조되었어요. 한국의 한 중견 작가가 문학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고 일본 작가들도 공감을 표했죠. 켄지가 제게 서양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 문학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 문학의 가장 큰 매력이 보편성과 특수성의 절묘한 조화라고 말했어요. 한국의 특수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고뇌를 섬세하게 그려내는 점이 세계인의 공감을 얻는 비결이라고 설명했죠. 제 말에 모두가 깊이 공감해주는 것 같았어요. 한 일본 출판인이 다가와 제 시각이 새로운 영감을 준다고 말해주었고 앞으로 한국 문학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죠. 그 순간 제가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도쿄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 문학 선집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샘솟더라고요. 노트북을 꺼내 열심히 기획안을 작성했죠.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엔 대략적인 윤곽이 잡혔답니다. 출판사로 돌아가자마자 로버트에게 제 기획안을 제출했어요. 와우, 엠마, 이건 정말 대단해요. 로버트의 눈이 반짝였죠.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를 맡아주면 좋겠어요. 그의 제안에 기쁘게 수락했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어요. 한국의 출판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작품 선정 작업을 시작했고 영국의 유명 번역가들과도 협업을 시작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어요. 선정된 작품 중 하나가 한일 관계의 민감한 역사를 다루고 있었거든요. 일본 측에서 이 작품의 출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답니다. 켄지로부터 온 이메일을 읽고 있자니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고민 끝에 작가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화상통화로 만난 작가는 제 예상과 달리 매우 온화한 분이셨죠. 브라운 씨, 제 작품이 논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문학의 힘 아닐까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작가의 말씀을 들으며 문득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단순히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었죠. 용기를 내어 켄지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가치를 설명하고 이 기회를 통해 양국의 독자들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했죠. 다행히 켄지도 제 의견에 동의해 주었어요.
오히려 이 작품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 독자들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하더라고요. 프로젝트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작품 선정, 번역, 편집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죠. 밤낮 없이 일했지만 힘들다기보다는 설레는 마음이 더 컸어요. 매일 새로운 한국 문학 작품을 만나는 일은 마치 보물찾기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로버트가 저를 불렀어요. 엠마, 큰 소식이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가 영국 문화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놀라움과 기쁨의 말을 잇지 못했죠. 영국 문화원의 지원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출판을 넘어 문화 교류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문화원의 지원으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작가들을 영국으로 초청해 낭독회를 여는 계획도 세웠고, 영국 대학들과 협력해 한국 문학 특강 시리즈도 기획했죠. 심지어 BBC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해왔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한 유명 영국 작가가 우리 프로젝트를 비판하고 나선 거예요. 왜 하필 한국 문학인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고? 이는 문학의 다양성을 해치는 행위다. 그의 기고문이 주요 일간지에 실리면서 논란이 커졌죠. 순간 멍해졌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일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이것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고심 끝에 저도 같은 신문에 반론 기고문을 보냈어요. 한국 문학 소개가 다른 문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죠. 또한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다른 아시아 문학을 소개하는 시리즈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비전도 제시했어요. 제 기고문이 나간 후 의외로 많은 지지 반응을 받았어요. 다른 작가들과 평론가들이 저의 입장을 옹호해 주었고, 독자들도 SNS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죠. 심지어 처음에 비판했던 그 작가까지 저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당신의 열정과 비전에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언론의 주목도 받게 되었고, 출판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표현해 주었죠. 마침내 한국 현대 문학 선집이 출간되는 날, 런던 시내 서점에서 출간 기념회를 열었어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행사장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서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더라고요. 독자들이 책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묻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냈나? 그때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로버트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엠마, 오늘 출간 행사 정말 대단했어요. 당신이 해낸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건 우리 출판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예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야 실감이 났죠.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는 것을, 한국 문학과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를 하나 놓은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이 일이 저희 천직임을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잠들기 전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생각했어요. 다음은 어떤 한국 작가를 소개할까? 어떤 작품이 영국 독자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새로운 꿈을 꾸며 잠이 들었죠. 한국 현대 문학 선집 출간 이후 제 일상은 크게 바뀌었어요. 책이 예상 외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이를 계기로 세계 문학의 다양성, 한국 문학의 부상과 그 의미라는 칼럼을 쓰게 되었어요. 칼럼에서는 한국 문학의 최근 성과를 중심으로 세계 문학계의 변화하는 흐름을 분석했어요.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죠. 칼럼이 발표된 후 문학계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어요. 몇몇 문예지에서 후속 기사를 요청해왔고 소규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죠. 런던의 몇몇 서점에서는 한국 문학 코너를 조금씩 넓히기 시작했어요. 번역된 한국 소설들의 판매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이런 변화들을 겪으며 문학평론가로서 제 입지도 조금씩 다져갔어요. 소규모 대학 세미나나 지역 도서관의 문학 행사에서 강연을 할 기회를 얻었죠. 주로 현대 세계 문학의 동향과 그 안에서 한국 문학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 번은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독서 모임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참석자들의 관심이 꽤 뜨거웠어요. 한국 문학이 최근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죠. 한국 문학은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요. 이 특별한 조화가 세계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참석자가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야기 덕분에 한국 문학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음에는 어떤 한국 소설을 읽어볼까 기대돼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관심이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집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펴고 새로운 글의 개요를 짜기 시작했어요. 세계 문학의 새로운 흐름, 한국 문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 문학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작가가 또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울릴지 정말 기대돼요. 오늘은 한국 문학의 세계적 성공과 그 중심에 선 영국 문학 평론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식 그리고 K-팝이 세계를 사로잡은 데 이어 이제 한국 문학까지 세계 문학계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문학의 다양성과 깊이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한국의 특수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인간 본연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한국 작가의 작품이 세계인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감성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빔밥이 중국 음식이라고 전 세계를 매료시킨 한국의 대표 음식 비빔밥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한식 레시피 1위, 세계 항공업계 기내식 콘테스트에서 1등을 차지한 비빔밥이 이번엔 문화전쟁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마이클 잭슨, 기네스 펠트로 등 세계적 유명 인사들도 극찬한 이 음식을 중국이 자신들의 전통 음식이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는 비빔밥을 조선족 특유의 음식이라 소개하며 그 기원을 중국이라 명시해 놓았고 중국 내 1,4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미춘이라는 프랜차이즈에서는 비빔밥을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이라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분노한 한 영국인 요리사가 비빔밥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는데요. 오늘은 런던에서 비빔밥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일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런던의 한 작은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아일라라고 합니다. 30살의 평범한 영국인 요리사였던 제가 바뀐 건 1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만 해도 제가 비빔밥의 전도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느 화창한 봄날, 제 인생을 뒤흔든 그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늘 가던 샌드위치 가게가 문을 닫은 탓에 허둥지둥 점심 장소를 찾아 헤매다 우연히 골목 구석에 있는 작은 한식당을 발견했죠. 뭐야, 이런 곳이 있었나? 호기심에 이끌려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코를 자극하는 낯선 향신료 냄새에 살짝 인상을 찌푸렸죠. 하지만 그 순간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함께 식욕을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가 제 코를 사로잡았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카운터로 다가갔죠. 저기요,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뭔가요? 제 질문에 주인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비빔밥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저였지만 뭔가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잠시 후 제 앞에 놓인 그릇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알록달록한 채소들과 고기, 달걀, 그리고 가운데 놓인 빨간 양념장까지 마치 팔레트 위에 물감처럼 화려했죠. 주인 아주머니가 잘 비벼 드세요 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 외국인 손님이
제 난감한 표정을 보시곤 친절하게 먹는 법을 알려주셨죠. 이렇게 싹싹 비벼요. 그리고 한 숟가락 가득 떠서 드세요. 용기를 내어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세상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고소한 참기름 향, 신선한 채소의 아삭한 식감, 그리고 매콤달콤한 고추장의 맛이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이게 바로 천국의 맛인가?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빔밥이라는 한 그릇의 음식이 제 운명을 바꿔놓은 거죠. 그 작은 한 식당은 제 비밀 아지트가 되었고 저는 비빔밥의 매력에 푹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답니다. 점심 한 끼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줄은 정말 몰랐어요. 비빔밥과의 첫 만남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한국어 공부가 되었어요.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듣고 퇴근 후에는 한국 요리책을 뒤적거리는 게 일과가 되었죠. 처음에는 발음도 어렵고 재료 이름도 낯설었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한국마트에 처음 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들어서자마자 감탄사가 절로 나왔죠. 고추장, 참기름, 각종 나물, 비빔밥의 재료들이 가득했거든요. 처음 보는 재료들도 많았지만 그저 신기하고 설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처음 샀을 때는 정말 난감했어요. 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 다음 날 아침 룸메이트가 놀라서 저를 깨웠어요. 아일라, 냉장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룸메이트의 외침에 깜짝 놀라 뛰어갔죠. 김치 냄새가 생소했던 거예요. 다행히 김치 냄새라고 설명하고 사태를 수습했지만 그 후로 김치는 제 개인 냉장고에 따로 보관하게 되었답니다. 비빔밥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 주방에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고추장을 토마토 소스로 착각하고 파스타에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손님들 반응이 심상치 않았죠. 첫 입을 먹은 손님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어요. 세상에, 이게 뭐죠? 엄청 매워요. 손님들의 놀란 반응에 저도 당황했지만 의외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이후 매운맛 도전 메뉴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번에 실수로 나왔던 그 매운 파스타, 다시 먹을 수 있을까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주방장님과 상의 끝에 파이어 파스타라는 이름으로 메뉴에 정식 등록하게 되었죠. 이 매운 파스타는 금세 우리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가 되었어요. 영국인들의 입맛이 이렇게 대담할 줄은 몰랐답니다. 점점 비빔밥에 대한 열정이 커져갔어요. 주방에서 틈틈이 비빔밥 실험을 하다가 셰프님께 들킨 날 정말 식은땀이 났죠. 아일라, 대체 뭐 하는 거야? 셰프님의 목소리에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셰프님은 제 비빔밥을 맛보시고는 이거 정말 맛있는데 우리 메뉴에 넣어볼까? 라고 하셨죠. 그 순간 정말 기뻤답니다. 그렇게 탄생한 매직 비빔밥은 순식간에 히트 상품이 되었어요. 손님들은 이게 정말 영국 레스토랑 맞나요? 라며 놀라워했죠. 심지어 어떤 손님은 비빔밥 덕분에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어느 날 한 중국인 손님이 찾아와 이건 원래 중국 음식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띵했죠. 뭐라고요? 중국 음식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먹어왔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중국 손님의 말을 듣고 저는 비빔밥의 진정한 역사와 문화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비빔밥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요리 전문가들을 만나고 관련 책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비빔밥의 역사, 각 재료들의 의미, 한국 문화에서의 역할 등을 알아갈수록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비빔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철학과 문화가 담긴 특별한 요리라는 걸 알게 되었죠. 예를 들어 비빔밥의 다양한 색깔이 음양오행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빨강, 노랑, 초록, 하양, 검정의 5가지 색이 각각 오행을 나타낸다는 거죠. 또 모든 재료를 함께 비벼 먹는 것이 조화와 화합을 의미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될수록 비빔밥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제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친구들은 저를 비빔밥 마니아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심지어 제 부모님까지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죠. 어머니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시겠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한국 막걸리를 즐겨 드시게 되었답니다. 레스토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만든 매직 비빔밥과 파이어 파스타가 인기를 끌면서 우리 레스토랑은 한식 퓨전 요리로 유명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이제 영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의 맛을 즐기기 위해 찾아오셨죠. 그때부터 저에게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철학이 담긴 특별한 요리가 되었죠. 비빔밥 한 그릇에 담긴 이야기가 이렇게 깊고 풍부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빔밥의 매력을 알리고 싶어졌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빔밥을 통해 제 인생이 크게 바뀌었지만 아직 풀어야 할 의문들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지난번 식당을 방문한 중국인 손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비빔밥이 정말 중국에서 유래한 음식일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문득 나도 비빔밥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아이디어는 곧 제 가슴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 비빔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비빔밥을 검색했는데 그 설명이 너무나 황당했어요. 비빔밥은 매우 흔한 가정식으로 조선족 특유의 음식이다. 그리고 음식의 발원지에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었죠.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걸까 싶어 여러 번 다시 읽어봤어요.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그 중국인 손님의 말이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널리 퍼진 주장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게 된 음식,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비빔밥을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하다니 말이죠. 더 깊이 파고들수록 상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중국의 미춘이라는 프랜차이즈 식당이 돌솥 비빔밥을 자신들의 대표 메뉴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회사가 중국 전역에 1,4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빔밥을 중국 음식으로 오해하고 있다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미춘 매장 내부에서는 돌솥 비빔밥을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2021년부터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돌솥 비빔밥을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중국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비빔밥의 진짜 역사는 뭘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비빔밥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직접 비빔밥의 진실을 파헤쳐보자. 요리사로서, 그리고 비빔밥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자료를 찾아보고 요리 전문가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빔밥의 기원과 발전 과정, 문화적 의미 등을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비빔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철학과 미학이 담긴 예술작품 같은 요리라는 걸 깨달았죠. 또한 비빔밥이 한국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지역마다 어떤 특색이 있는 비빔밥이 있는지 등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역사적 기록이 부족하고 음식 문화의 교류가 있었던 만큼 명확한 경계를 긋기가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저를 더 자극했어요. 비빔밥의 진실을 찾아 헤매던 어느 날 문득 제 오랜 친구 잭이 생각났어요. 잭은 요리사였다가 지금은 세계 각국의 음식을 소개하는 유명 유튜버가 된 친구죠. 전 세계를 누비며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그에게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잭, 혹시 비빔밥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당연하지.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조만간 한국에 가려고 생각 중이야. 잭의 말에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마침 그도 다음 영상 주제로 아시아 음식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곧바로 의기투합했죠. 그래. 한국에 가서 비빔밥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보자.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짐을 꾸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요리사로서, 그리고 비빔밥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여행이 얼마나 특별할지 상상하니 잠도 오지 않았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비빔밥의 세계적인 인기를 실감했어요. 공항 곳곳에 비빔밥 광고가 눈에 띄더라고요. 잭이 흥분해서 말해주더군요. 아일라, 믿기 힘들겠지만 지난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한식 레시피가 비빔밥이래. 게다가 전 세계 항공업계 기내식 콘테스트에서도 1등을 차지했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첫 목적지, 전주에 도착해 유명한 비빔밥 식당에 들어섰을 때 사장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떻게 비빔밥을 알고 먹으러 오셨나요? 사장님이 궁금해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문을 열었죠. 사실 저도 요리사예요. 얼마 전 제 식당에 온 중국인 손님이 비빔밥이 중국 것이라고 해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 이야기군요. 사장님은 한숨을 내쉰 뒤 말씀하셨죠. 최근 중국에서 비빔밥이 자기들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번반이라는 비슷한 음식이 있다면서 말이죠. 잠시 후 우리가 시킨 비빔밥이 나왔어요. 그릇에 담긴 비빔밥을 보니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30가지가 넘는 재료로 만든다는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죠. 사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예전엔 중국 네티즌들이 비빔밥을 잡다한 음식, 거지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비하했었죠. 심지어 한국에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남은 재료를 모아 넣다가 비빔밥이 나온 거지라고 했었죠. 그런데 한류의 영향으로 한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게 정말인가요? 잭이 놀라서 물었어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안타깝게도 사실이에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비빔밥을 조선족 특유의 음식이라고 소개하고 있대요. 음식의 발원지에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더 놀라운 건 사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2021년부터는 돌솥 비빔밥을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대요. 심지어 미춘이라는 프랜차이즈는 중국에서 1,400개가 넘는 매장에서 돌솥 비빔밥을 팔고 있어요. 이걸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홍보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희망적인 소식도 전해주셨죠. 다행히 세계 많은 사람들이 비빔밥이 한국 음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마이클 잭슨도 비빔밥을 극찬했답니다. 사장님은 최근 있었던 세계 요리대회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요리사 올림픽이라 불리는 대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중국인 요리사가 비빔밥을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소개했대요. 콩나물, 고사리, 무, 시금치, 애호박, 표고버섯, 달걀에 참기름, 간장, 고추장까지 완전 한국 재료로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잭이 궁금해했어요. 다행히 유명한 유럽 셰프가 나서서 반박했대요. 그 셰프의 할아버지가 미군 시절 한국에서 즐겨 먹던 음식이 비빔밥이었다면서 어떻게 중국 음식이라고 할 수 있냐고 따졌다고 했다더라고요. 사장님은 이어서 그 셰프의 말을 인용하셨어요. 비빔밥은 18세기부터 골동반이라고 불렸죠. 이건 중국 기록에도 남아있어요. 게다가 비빔밥은 숟가락으로 먹는 음식인데 중국은 젓가락 문화 아닙니까? 중국인들은 국물 있는 국수를 먹을 때도 젓가락으로 면만 건져 먹고 국물은 그릇째 들이키잖아요. 와, 정말 대단한 반박이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사장님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결국 그 중국인 요리사는 실격 처리됐대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이 우리 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비빔밥만이 아니에요. 농악무도 조선족 농악무라며 자기들의 무형문화재로 등재했다니까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비빔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보물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장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맞아요. 비빔밥 한 그릇에 우리의 정신과 문화가 모두 담겨 있죠. 앞으로 비빔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들이 더 많아져서 비빔밥이 한식이라는 인식이 해외에 더욱 굳건히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사장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했어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비빔밥을 맛보았죠. 그런데 비빔밥 말고도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불고기, 김치찌개, 삼겹살, 하나같이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었어요. 식당 주인분들께 레시피도 물어보고 요리하는 모습도 유튜브로 찍었어요. 잭이 카메라를 들이대면 저는 서투른 한국어로 음식 설명을 했죠. 웃긴 영상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다 보니 어느새 한국을 떠날 시간이 됐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국 음식의 맛과 추억이 가득했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한 달. 그동안의 경험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비빔밥에 얽힌 이야기들이 계속 생각났죠. 잭과 저는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며 우리의 여행을 되새겼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레시피들을 하나씩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비빔밥뿐만 아니라 불고기, 김치찌개, 떡볶이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았죠. 특히 비빔밥은 우리 식당의 주력 메뉴가 되었어요. 전주에서 배운 전통 비빔밥부터 시작해서 우리만의 독특한 비빔밥도 만들어 보았죠. 현지 재료를 활용한 지중해식 비빔밥,
채식주의자를 위한 비건, 비빔밥 등 다양한 변주를 시도했어요. 이 과정을 유튜브에 꾸준히 올렸더니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백 명에 불과했던 구독자가 어느새 10,000명을 넘어섰죠. 댓글란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빔밥 레시피 정말 유용해요. 집에서 만들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다른 요리도 소개해주세요. 아일라와 잭 덕분에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 여행 계획 중입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의 작은 노력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비빔밥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작은 대사가 된 것 같아 뿌듯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엔 좀 떨렸지만 한국 음식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인터뷰 당일 기자님은 우리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여행 경험, 비빔밥에 대한 애정, 그리고 우리가 만든 다양한 비빔밥 레시피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죠.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한 그릇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죠. 30가지가 넘는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조화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내용이 신문에 실리고 나서 우리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어요. 비빔밥을 맛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는 더 다양한 비빔밥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중국인 손님 한 분이 우리 식당에 오셔서 비빔밥을 주문하셨는데 음식을 받아보시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이건 우리 중국 음식이에요. 한국이 훔쳐간 거라고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분에게 다가갔어요. 손님, 제가 최근에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비빔밥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그분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셨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에서 비빔밥은 정말 특별한 음식이에요. 지역마다 다른 비빔밥이 있더라고요. 전주, 진주, 통영, 각 지역의 특색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비빔밥의 역사도 꽤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비빔밥에는 한국 문화가 담겨 있대요. 색깔도 의미가 있고 여러 재료를 함께 섞어 먹는 것도 한국의 정신을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제 설명이 끝나자 중국인 손님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갑자기 그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곳에서 음식을 먹을 순 없어요. 중국인 손님이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도 유튜브로 한국 음식에 대해 많이 봤는데 비빔밥은 확실히 한국 음식이 맞아요. 다른 손님도 거들었죠. 맞아요. 저는 작년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전주에서 먹은 비빔밥이 정말 맛있었어요. 역사도 오래됐다고 들었고요. 순식간에 여러 손님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 비빔밥을 알게 됐다는 분, 한국 친구에게 비빔밥 레시피를 배웠다는 분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국인 손님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마치 도망치듯 서둘러가는 모습이었죠. 그날 식당에서 있었던 일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비빔밥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여전히 오해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잭, 우리가 배운 걸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 잭도 동의했어요. 그래. 아일라, 우리 동네 상인회 모임에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건 어때? 마침 다음 주에 동네 상인회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비빔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한국 여행에서 배운 것들, 비빔밥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 등을 설명했어요. 처음엔 다들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 듣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든 비빔밥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 줄 몰랐어요. 우리 가게에서도 한국 음식을 팔아볼까 봐요. 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매달 한 번씩 세계 음식 문화 나누기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각자 자기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와 함께 나누고 그 음식에 담긴 문화도 공유하는 자리였죠. 우리의 작은 모임은 점점 커져갔어요. 처음엔 상인회 회원들뿐이었지만 나중엔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도 함께 참여하게 됐죠. 한 달에 한 번 우리 식당은 작은 세계 음식 축제장이 되었어요. 어느 날 지역의 한식 요리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빔밥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비빔밥을 만들어 주며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재료 하나하나에 대해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몇 달 뒤, 우리 동네에서 처음으로 세계 음식 문화 축제가 열렸어요. 우리도 비빔밥 부스를 열어 참가했죠. 많은 사람들이 비빔밥을 맛보고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봐 주셨어요. 축제는 예상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죠. 비빔밥 부스 앞에는 항상 긴 줄이 있었고,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비빔밥을 맛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재료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니 놀라워요. 라고 말해주셨죠. 우리는 비빔밥을 통해 한국 문화의 일부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어요. 비빔밥을 통해 이웃 간의 작은 문화 교류가 시작되었고, 그 움직임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오늘은 비빔밥을 통해 한국 문화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킨 영국 셰프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음식 문화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문화 수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중국이 비빔밥을 자국의 것이라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전 세계가 비빔밥의 한국 기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이미 여러 한국 문화를 자국의 것으로 주장한 사례들을 보면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비빔밥을 비롯한 한국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아일라의 작은 실천이 그의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 모두의 노력이 모여 비빔밥이 한국 고유의 음식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굳건히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우리의 맛있는 비빔밥, 그리고 소중한 문화를 지키고 알리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를 중국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